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엔 저마다의 올바른 쓰임과 역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언론의 역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의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고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 바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이용한 비판 보도 덮어버리기식의 기사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디어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서브컬처 소비층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서브컬처의 현 주소,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 다른 기사로 불리한 이슈를 덮어버린다는 이른바 기사 밀어내기 관행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언론의 부적절한 관행인 이 기사 밀어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기사 밀어내기라는 문제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를 다른 이슈로 덮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쭉 있어왔죠. 그리고 이런 것은 언론에서 말하는 불공정 보도 방식의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언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종이신문이나 생방송으로 보도되는 그 저녁 종합 뉴스 등에서 우리가 뉴스를 주로 소비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신문이 발행되는 밤 12시 즈음이 되면 각 신문사 앞에서 기업의 홍보부 직원들이 기다렸다가 신문이 나오자마자 빨리 받아서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 있으면 회사에 연락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달라, 보도 크기를 줄여달라, 또는 제목을 바꿔달라, 뭐 어떤 말만이라도 좀 빼달라, 온갖 방식으로 부당한 개입을 해서 그 언론 보도를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 기업체 수준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정치 권력은 이런 식의 압박보다는 그냥 자신들에게 부당한 이슈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보도거리를 터뜨려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 자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기사 밀어내기라는 표현이 이루어진 것은 인터넷 언론이 활발해지면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보도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전에 종이신문은 지면이 있었고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무한정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많이 내서 그 불리했던 기사가 뒤로 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색 결과를 했을 때 이 불리한 기사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 어떤 빅 스캔들이 터지면은 온라인상에서는 항상 이거 정치 뉴스 덮기 위해서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비슷한 네.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사 밀어내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업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이 불거지면 기업체 홍보 담당자들은 그 불리한 기사를 수정하거나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를 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보다는 빠른 방법이 일단은 다른 기사를 많이 나가게 해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에 그 불리한 기사가 뒤로 밀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특히 기사 밀어내기는 네이버 뉴스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같은 키워드 기사들이 묶여서 나오는 이른바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뭉클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 회사의 불량률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뭉클 불량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하나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같은 날 나온 비슷한 내용의 타사 보도들이 쭉 몇 건씩 밑에 제목만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감추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기사들 너댓 건이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론사에 연락을 하던 뭐 보도자료를 내던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기존의 불리한 보도는 뒤로 밀려서 안 보이고 새로운 뉴스가 먼저 사람들 눈에 띄게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노력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수십여 건, 아까 했던 것처럼 70여 건의 새로운 보도가 나오면 사실상 그 불리한 기사는 대중들의 눈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보도가 됐다면 언론은 그 이슈에 집중하는 게 맞을 텐데요. 네네.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업이 보도자료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자료 내용보다는 지금 불거진 문제점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뉴스 가치가 높은 문제가 묻힐 수 있게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뉴스를 쓰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이 맞죠. 왜냐하면 언론사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언론사 데스크와 기자는 보도할 기사의 가치를 두고 기사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특히 인터넷 언론은 지면이 한정되거나 이 시간이 한정된 게 아니니까 기사를 그냥 하나 더 쓰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사거리가 안 되면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데에는 대략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자가 알아서 그런 기사를 그냥 써주는 경우가 있겠죠. 네. 다시 말해서 언론사가 특별히 뭐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는데도 그 기자가 한마디로 관련 기업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들이 기업체 홍보실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받아서 이건 좀 뉴스 가치가 낮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기사를 써주는 겁니다. 이럴 때 기자들은 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거든요. 뭐 다른 2중 3중의 취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자들이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일단 기업체 기자들과 기업체 그 홍보 담당자들과 기자가 친분이 쌓여서 그럴 수 있겠죠. 기업체는 기자들을 많이 관리합니다. 물론 기자는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자는 대가성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은 언론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와 접촉하거나 기자들과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자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는 그 친분에 의해서 밀어내기 기사가 작성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어떤 경로로 밀어내기 기사가 작성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자 개인의 재량이 아니고요. 언론사가 압력을 받는 거죠. 언론사가 기업체로부터 받는 광고 등을 의식해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이죠. 사실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그들은 그냥 단순한 기업체가 아니고 우리 언론사에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보낸 보도자료를 쓱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더 심한 경우에는 밀어내기 수준의 그런 새로운 기사를 써달라는 게 아니고 아예 기존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체도 있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놓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준 보도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기사 하나 써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론사들이 그냥 이 기사를 쓰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기업체가 평소에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준 기업이라면 또 협찬금을 주는 경우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에서 그 불리한 기사를 삭제 또는 조금 순화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밀어내기 기사를 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사 밀어내기를 쓰는 세 번째 가능성은 어떤 건가요?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기사 매매입니다. 네. 이게 홍보 대행사에 연락을 하면 그들이 언론사에 보도가 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사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관행은 사실 최소한 10년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당시에 미디어오늘이 한 홍보 마케팅 대행사의 단가표와 마케팅 제안서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이 홍보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털에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왔을 때 기업의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두 시간 내에 게재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밀어내기를 위해서 아예 기사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홍보대행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털에 결과에 기사가 5개씩 뜨는데 이걸 밀어내려면 최소 기사 5개가 있어야 한다. 급하시면 예전에 썼던 보도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지금 시점으로 내용을 좀 손봐서 부정 기사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기사 건당 20만 원씩 받고 있고 가격은 조율이 가능하다. 야간이나 주말도 가능하다. 언제나 기사를 보낼 수 있는 언론사 10곳 정도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간이나 주말에는 기사 건당 30만 원씩 받는다라고도 했대요. 긍정적인 소식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각각 두 개에서 5개 정도씩의 보도를 언론사에 배포해서 기사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긍정적인 클러스터링 기사가 A, B가 상단에 노출돼 버리면 그 비판적인 기사 묶음 클러스터링은 그 뒤로 밀리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A, B가 C, D까지 나와버리면은 기사는 더 뒤로 확 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부정기사가 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홍보대행사는 인지도가 높은 매체의 보도가 있어야지만 클러스터링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털 제휴 언론사들이 사실상 이미 돈을 받고 특정 기업의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써주는 그런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사를 올려서 부정 기사를 덮어버리는 거, 이 기사 밀어내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런 게 언론을 매수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합법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합법적인 광고가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기사를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사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고 특히 언론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분명 광고인데 기사 형태로 써주는 기사형 광고도 매우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이 기사형 광고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엄연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자들이 그냥 일반 기사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기만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형 광고와 협찬 등의 문제로 돈을 주고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독자 그리고 청취자, 시청자분들은 제대로 된 언론 보도인지 살펴보는 해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현상을 살펴봤으니까 대안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이런 기사 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고 자율 규제, 그러니까 자율 심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물론 언론사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진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사실상 거짓 기사를 남발하거나 또는 시기를 조작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여론을 조작하도록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사 밀어내기를 하는 기업체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사들에게 저는 적정한 불이익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도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무엇인가를 쓰거나 만들면 규제가 원칙이 있고 그 규제를 가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보다 훨씬 그 책임감이 높은 언론사에게 이런 규제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 오후 2시 40분, 오후 8시 40분 세 차례 방송하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들으셨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담이 끝난 후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일명 알쓸법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너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 알쓸법 코너에서는 경찰의 총격으로 보호자였던 이모가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미국의 11세 소년이 합의금 명목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45억 원의 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인 발사한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우리나라 법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인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여러모로 궁금증이 생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미국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받아 합의금과 형량을 받게 됐는지,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면 좋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사건 중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소개해주는 편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들어 다른 국가와의 현행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줬더라면 이해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고요? 네, 12월 11일 알쓸법 코너에서도 비슷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의해 그간 부재중 전화나 수신 거부된 메시지의 경우 스토킹이 아니라는 기존 판결을 뒤집히며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의 판단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3-1부에서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법은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에 판결된 날짜를 함께 알려준다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쓸법 코너에서 아쉬웠던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한 아쉬운 점도 있는 반면에 알쓸법 코너를 통해 문제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청취자 시야를 넓혀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12월 12일에는 최근 초등학생들 위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플라스틱 칼인 일명 당근칼의 인기를 설명했는데요. 네. 당근칼은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방식의 장난감입니다. 방송에서는 칼부림 범죄를 모방한다는 우려와 함께 폭력적 놀이 문화를 금지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지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는 논란이 일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이며 다른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계도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또한 12월 13일에는 소비자들이 선물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프트콘의 수익 구조를 살피며 대형 플랫폼만 이익을 얻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짚었습니다. 네.
이는 지금은 많이 낮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과거 폭리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우며 현금 결제 유도나 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 부담이라는 폐해를 낳게 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날 지적은 청취자들에게는 우리가 간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불균형을 낳고 있고 이런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이런 지적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거나 법안이 계류된 상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순기능을 느끼게 했습니다. 네,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법안이나 계류된 법안의 상황을 짚어준 점이 좋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가정 문제를 위주로 법률적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 전반적인 내용이 이혼, 양육, 상속 등 비슷한 내용이 자주 소개됩니다. 이런 사연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인터뷰 전문 제목을 짓는 데에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연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적시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12월 11일 상담 사연에서는 결혼 후 창업을 준비하며 사업상 교류를 자주 하던 아내가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연의 핵심 질문은 아내가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쇼핑몰 창업 전 무직 상태였을 때 이혼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나중에 아내 소득이 늘어날 경우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다시 듣기와 인터뷰 전문 제목에서는 사연과 그다지 연관이 없는 배우자의 외모 관련 부분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연예인급 아내의 이혼 제안, 딸까지 포기한 이유가와 출산 후 달라진 미모의 아내, 쇼핑몰 준비에 가정까지 벌인다면이 제목 전문인데요. 청취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낚시성 문구로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라디오의 다시 듣기와 전문 제목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낚시성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 들어봤습니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한 UID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북미의 영화 박스오피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말 흥행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개봉 전에 어떠한 마케팅도 하지 않은 무마케팅으로 더 큰 관심을 모았던 작품인데 이사님도 이 영화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그 기대한 거랑은 좀 다르게 네. 네, 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고 예전에 그런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림이나 이런 것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네. 예전보다 조금 더 난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흥행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난해하다라는 평을 주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알듯 말듯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수수께끼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법에 걸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꿈을 꾸다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였는데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전 작품들은 북미에서 크게 흥행했던 적은 없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흥행은 거두지 못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한 게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잠깐 아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전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직전에 최고 흥행작은 10년 전에 개봉했던 바람이 분다가 52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거는 1999년 극장판 포켓몬스터 뮤츠의 역습이 최초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포켓몬스터가 워낙 그 사회적 현상까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있었던 시기라서 타임 표지로도 등장을 했었죠. 예. 바람이 분다 얘기해 주셨는데 미야자키 감독이 이 바람을 분다를 은퇴작으로 공언한 바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걸 네. 번복하고 이번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를 내놓은 거거든요. 네. 은퇴 번복이 화제성을 더 이끌어냈을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은퇴 번복의 화제성을 당연히 내놨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네. 미국에서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 주요한 OTT 서비스인 그 HBO Max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작들을 보게 되고 OTT에서 계속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 대해서 워낙 또 넷플릭스와의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왔던 것들이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판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은퇴 번복작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작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에서처럼 일본이나 대한민국처럼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소년과 외갈이라는 제목으로 좀 개봉을 좀 했거든요. 북미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일본의 월트디즈니라는 별명이 좀 붙으면서 외국 내에서는 워낙 인지도가 높아져서 애니메이션상 후보, 음악상과 애니메이션상 후보도 오르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음악상, 애니메이션상의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군요. 네. 새삼 그 음악이 영화나 콘텐츠에 주는 힘, 후광 효과랄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최근에 굉장히 흥행을 했던 신카이 마코토 작품도 그렇지만, 네. 대표적으로 미야자키 애니메이션의 음악은 이제 히사이시 조의 이제 음악들인데요. 네. 음악만 들으면 작품이 떠오를 만큼의 워낙 저희한테도 머릿속에 많이 박혀있는 주제가들이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어떤 음악만 들으면, 이거 무슨, 신가치히로에서 들었던 음악인데, 뭐에서 들었던 음악인데, 바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센가치히로 행방불명에서 2003년 이미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을 받았고, 2015년에 공로상까지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거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음악과 작품이든 이런 것들의 후광 효과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일본에서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북미에서의 흥행이 곧 일본이 그 흥행 성적을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2,500만 불 정도를 벌었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박스오피스 탑 3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 작품이잖아요. 아시아 네네네네. 작품이 본국에서보다 북미에서 반응이 훨씬 좋았던 경우가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사실상 북미는 아시아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흥행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불 기준으로만 봐도 한국에서 북미에서 1,000만 불 이상 흥행을 기록한 영화가 2편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충, 또 하나가 디워 정도인데요. 그 외에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화들이 미국에서도 흥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독 미국에서 지금 최근 20년 사이, 가까이 보자면 10년 사이에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흥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창의적으로 지은 제목 덕분에 호평 마케팅이 작용했을 걸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사님, 이 영화가 큰 사랑을 받게 된 이유, 흥하게 된 이유 어떤 걸로 보세요? 사실 지금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도 있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 또 다른 이제 전주에 개봉을 했던 고질라 -1도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흥행을 기록 중이거든요. 이건 특촬물입니다. 어떤 특촬물은 아니고 이제 CG로 번복되어 있는 고질라의 1940~50년대 일본 전쟁 시기에 맞물려서 네. 그 고질라의 어떤 탄생 배경을 만들어낸 영화인데 두 작품의 특징이 본국보다 북미에서의 평단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튼 토마토 집계가 굉장히 영화의 흥행에 좌지우지를 하는데요. 네.
호평률 자체가 90%가 넘습니다. 90% 넘는 영화는 보통 예술작품이나 아니면 어떤 크게 뭔가 상을 받는 작품들에 대해서나 해당되는 경우인데 네. 아까 얘기한 건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의 유력 후보이자 또 저기 음악상으로도 좀 올라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평단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이게 뭐야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그 미국 파업이 있었잖아요. 작가 조합이랑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네, 네. 개봉해야 될 영화들이 다 밀려서 개봉할 영화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영화들이 자막으로 봐야 되는 영화들이 그 미국 박스오피스 3위 안에 2편이 들어간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애니메이션 하면은 일본이 떠오를 정도로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일본이 독보적인 퀄리티와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 4, 5년 사이 일본이 제작해온 서브컬처 콘텐츠들이 북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고 해요. 이사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비결이 뭔지 궁금한데 먼저 이 서브컬처 콘텐츠라는 거는 애니메이션 같이 변방에 있는 문화들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주류 문화가 아닌 문화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삼삼오오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K-팝도 그 서브컬처 배경으로 들어갔고 K-드라마 그리고 이제 애니메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방하는 어떻게 서브컬처의 대표적인 키워드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브라든지 기존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서 계속 짤로 이제 공유되던 네. 컨텐츠들이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주류 문화인 플랫폼인 극장에서까지 소비하게 되는. 그래도 최근에 이 OTT와 그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년 동안 미국 내 애니메이션 극장 흥행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나는 잘 알고 있는 컨텐츠가 된 거죠. 서브컬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세상에 어디서든 다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주신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서브컬처도 하나의 새로운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눠봤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BTS가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하고 K-드라마도 대표적 OTT 넷플릭스에서 역대 최고 시청시간 기록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이번 팬데믹 시기부터 북미 극장 흥행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자리까지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사님 그럼 이런 서브컬처의 질주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이제는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작이다.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본 드라마나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순위를 발표했는데 탑 10에 한국 드라마도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인 그 원피스와 같은 작품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나왔죠. 그 올해 일본 만화로 유명했던 유유백서라는 작품이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실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K 드라마들이 열풍은 뭐 북미에서나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당연히 이제 당연시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덕분에 자막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더욱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오히려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막을 통해서 외국어 영화를 보는 방식이 익숙해진 것도 흥행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다이아나 크롤, I Miss You So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